24절기 알아보자. 세종의 칠정산 역서. 24절기는 고대 중국인들이 태양의 위치를 보고 1년을 24절기로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을 6개의 절기로 만들었으며 중국 황하 유역의 기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기상 상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만들어 중국 기준이 아닌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천문역법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등에 의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연구되고 토착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4절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봄. 1. 입춘. 2월 4일 봄이 시작되는 날. 1. 입춘의 의미. 봄의 시작과 새해의 첫 관문. 입춘은 글자 그대로 봄이 선다는 뜻입니다. 동양의 전통 달력인 24절기 체계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이날을 실질적인 새해의 첫날로 여겼습니다. 비록 기온은 여전히 차갑지만 땅속의 기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며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시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입춘 추위는 꿔다가도 한다. 입춘 무렵의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실제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입춘 추위는 꿔다가도 한다는 속담을 남겼습니다. 이는 입춘 무렵에 반드시 찾아오는 꽃샘 추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강물이 녹기 시작함 강바닥의 얼음이 얇아지며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땅의 기운 변화 얼어붙었던 흙이 부풀어 오르며 해동의 징조를 보입니다. 생명의 기척 성미 급한 버들 강아지가 눈을 뜨거나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3입춘에 하는 일과 풍습. 입춘에는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다가올 농사철을 준비하는 다양한 풍습이 전해 내려옵니다. 입춘방 붙이기. 가장 대표적인 풍습은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써붙이는 것입니다. 봄이 오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춘, 굿, 농경, 의례. 마을 단위로 풍년을 기원하는 굿을 하거나 나무로 만든 소를 끌고 다니는 토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입춘 절식 먹기. 입춘에는 오신반이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5가지 매운맛이 나는 햇나물 달래, 평구, 부추, 미나리, 무싹 등을 무쳐 먹는 것으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하고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4. 현대의 입춘이 주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입춘은 단순한 날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고난이 가고 반드시 따뜻한 봄 희망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기엔 아직 이르지만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입춘입니다. 우수. 2월 19일 눈 녹아 비가 되는 날. 1. 우수의 의미. 눈이 녹아 비가 되다. 우수는 한자 그대로 빗물을 뜻합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처럼 대륙에 찬 고기압이 물러가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대기가 촉촉해지는 시기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 우리 조상들은 이 속담을 통해 아무리 매서운 추위도 우수 무렵이면 물러가고 꽁꽁 얼었던 대동 강물조차 녹아 흐르기 시작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표현했습니다. 이 자연현상 생명이 깨어나는 신호. 우수 시기에는 눈에 띄는 생태적 변화가 3가지 단계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수달의 사냥. 얼음이 녹은 강에서 수달이 활발하게 물고기를 잡아 물가에 늘어놓습니다. 기러기의 북상.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왔던 기러기들이 따뜻해진 날씨를 피해 다시 북쪽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초목에 싹 메말라 보이던 나무와 풀들이 대지의 수분을 머금고 보이지 않게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칩니다. 3. 우수의 하는 일과 풍습. 농경 사회에서 우수는 본격적인 농사 준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농기구 정비와 씨앗 고르기, 겨우내 창고에 넣어두었던 쟁기, 호미 등 농기구를 꺼내 수리합니다. 또한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장 담그기. 우수 무렵은 장을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날씨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메주가 알맞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우수 때 담근 장이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부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가사 행사였습니다. 나물 먹기. 입춘과 마찬가지로 산과 들에서 갓 돋아난 달래, 냉이, 쓴바귀 같은 봄나물을 찾아 먹습니다. 이는 겨울 동안 둔해졌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춘곤증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이었습니다. 사우수가 주는 교훈. 우수는 우리에게 유연함과 흐름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음이 유연한 물로 변하여 대지를 적시듯 우리 마음속의 고집이나 굳은 생각들도 따뜻한 봄 기운에 녹여내야 할 때입니다. 3. 경칩. 3월 5일 겨울잠 벌레 깨어나는 날. 1. 경칩의 의미. 놀라서 깨어나는 생명들. 경칩은 한자로 놀랄 경에 숨을 칩자를 씁니다. 즉 겨울잠을 자며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나 동물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무렵 첫 번째 번개가 친다고 믿었으며 그 소리가 대지를 흔들어 생명들을 깨우는 신호탄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겨울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진정한 생동의 계절이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 경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개구리입니다. 동물의 활동 시작.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도룡뇽 등이 연못이나 논으로 나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초목의 성장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여 눈이 커지고 산수유나 매화 같은 이른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칩니다. 흙에 해동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리면서 흙이 부드러워지고 보리밭에 보리들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3. 경칩에 하는 일과 풍습. 경칩은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개구리 도롱뇽 알먹기. 옛날에는 경칩에 논이나 연못에서 개구리나 도롱뇽의 알을 건져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을 고치고 몸을 보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대에는 환경 보호와 위생상 사라진 풍습이지만 그만큼 건강을 챙기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로쇠 물벽수 마시기. 단풍나무나 얼음넝쿨 등에서 나오는 수액을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를 고로쇠 물이라고 하는데 경칩 무렵의 수액은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산을 찾았습니다. 특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받은 물이 약효가 좋다고 여겼습니다. 흙일 하기벽 바르기.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허물어진 담장을 보수하거나 벽에 흙을 덧바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빈대를 없애기 위해 벽을 새로 바르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4. 경칩이 주는 생명력. 경칩은 우리에게 시작의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뎌낸 생명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 듯 우리도 겨우내 움츠렸던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4. 춘분. 3월 20일 낮과 밤 같은 날. 1. 춘분의 의미. 빛과 어둠의 완벽한 균형. 춘분은 말 그대로 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황도 위에서 적도 바로 위를 지나는 지점으로 이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농경 사회에서는 본격적인 일의 계절이 왔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 1년 중 가장 기분 좋은 활력이 도는 시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꽃샘 추위와 생명의 만개. 춘분 무렵에는 완연한 봄을 시샘하는 자연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꽃샘 추위. 춘분 무렵의 바람에 장도 깨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위는 곧 물러갈 마지막 겨울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진달래와 개나리의 개와 산천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풍경이 화사하게 바뀝니다. 제비의 귀환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와 집을 짓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3. 춘분에 하는 일과 풍습. 춘분은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고 가을의 수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춘분제와 날씨 점치기.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던 사안단에서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적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으며 구름의 색을 보고 한 해의 운세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머슴떡 먹기와 농사 준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과 머슴들에게 나이떡 머슴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힘내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보자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크기는 송편보다 조금 크게 빚어 든든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볶은 콩 먹기. 콩을 볶아 먹으면 새와 쥐가 없어져 곡식을 축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콩을 볶아 먹었습니다. 이는 해충이나 유해 동물을 방지하고자 했던 주술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사춘분이 주는 지혜. 춘분은 우리에게 균형 밸런스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듯 우리의 삶도 열정과 휴식, 계획과 실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 길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더 밝고 활기차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청명 4월 5일 맑고 밝은 봄날. 1. 청명의 의미. 하늘이 차츰 맑아지다. 청명은 맑을 청에 밝을 명자를 씁니다. 만물이 생동하며 하늘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해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로 여겼습니다. 즉,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축복받은 기후의 시작입니다. 이 자연현상 버드나무와 꽃의 향연. 청명 무렵의 자연은 겨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화려한 색을 입습니다. 완연한 봄꽃 개나리와 진달래에 이어 벚꽃이 만개하고 백꽃과 복숭아꽃이 피어나 온 세상이 꽃 대궐을 이룹니다. 버드나무의 푸른 물가에는 연두빛 버드나무 잎이 돋아나 시원한 경치를 선사합니다. 가시거리의 확대 대기가 안정되고 맑아져 멀리 있는 산봉우리까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3. 청명의 하는 일과 풍습. 청명은 한 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자 조상을 기리는 경건한 날이기도 합니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도 싹 난다 마이너스 모내기 준비. 농가에서는 논둑을 가다듬고 가래질을 하며 본격적인 모내기 준비를 합니다.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만들며 1년 농사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성묘와 사초. 한식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겨울 동안 무너진 봉분을 보수하거나 때를 새로 입히는 사초 작업을 합니다. 조상님께 한 해의 안녕을 고하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개화 마이너스 새 불 나누기.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청명의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임금은 이 불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묵은 기운을 내쫓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널리 퍼뜨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4. 청명이 주는 활력. 청명은 우리에게 투명함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맑은 하늘처럼 우리 마음의 흐린 구석을 털어내고 부지깽이에서도 싹이 돋는 강한 생명력을 본받아 새로운 계획을 힘차게 밀고 나갈 때입니다. 6. 고구 4월 20일 곡식 돕는 봄비 오는 날. 1고구의 의미.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단비. 고구는 곡식곡의 비유자를 씁니다. 즉,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무렵에 내리는 비는 가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가장 귀한 선물인 셈입니다. 이 자연현상 못자리가 마르면 안 되는 시기. 고구 무렵의 자연은 여름의 기운을 머금으며 급격히 변화합니다. 본격적인 강수 건조했던 봄날을 지나 대지가 촉촉해질 만큼의 단비가 내립니다. 흑미와 벽시에 발아 담가두었던 벽시에서 싹이 트고 못자리에 연두빛 어린 모들이 줄을 지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수액산에는 조팝나무나 철쭉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잎을 넓히며 광합성을 준비합니다. 3고구의 하는 일과 풍습. 고구는 고구가 넘어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일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벽시 담그기와 금기. 1년 농사의 미천인 벽시를 정성껏 담급니다. 이때 부정을 타지 않도록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 않거나 벽시를 담근 날에는 살생을 금하는 등
매우 엄격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고구 사리조기 잡이. 바다에서는 흑산도 근처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떼가 연평도 앞바다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잡히는 조기를 고구사리 조기라고 부르는데 살이 적당히 오르고 맛이 좋아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우전차 따기. 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고구는 최고의 날입니다. 고구 전후에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우전차라고 하며 잎이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 향이 깊고 맛이 뛰어난 최상품으로 칩니다. 고구물 마시기. 경칩에 고로쇠 물을 마시듯 고구에는 산다래나 자작나무의 수액인 고구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신경통이나 위장병에 좋고 명을 길게 해준다고 믿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액을 나누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4. 고구가 주는 교훈. 고구는 우리에게 적절한 때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때 맞춰 내리는 비가 곡식을 살리듯 우리의 노력도 적절한 시기를 만날 때 비로소 결실을 봅니다. 봄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희망의 단비가 촉촉이 내리길 바랍니다. 7. 입하. 5월 5일 여름의 시작. 일입하의 의미 여름이 일어서다. 입하는 글자 그대로 여름이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보리가 익을 무렵이라 하여 맹량이라고도 부르며 이때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봄의 부드러운 기운이 가시고 강렬한 태양, 에너지가 만물을 키워내는 성장의 계절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자연현상 초록의 물결과 개구리 소리, 입하 무렵의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그 빛깔과 소리가 변합니다. 녹음의 시작 갓 돋아났던 연두빛 새싹들이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며 산천을 뒤덮습니다. 해충의 출현과 익충의 활동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충들도 나타나지만 지렁이가 흙을 일구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논밭에 울려 퍼집니다. 이팝나무 꽃 입하 무렵 쌀밥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가 만개합니다. 조상들은 이 꽃이 활짝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3입하에 하는 일과 풍습. 농경사회에서 입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사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내기와 김매기. 모짜리에서 자란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모내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또한 논둑의 잡초를 뽑는 김매기를 시작하며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입하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는 말처럼 이때 부는 바람이 농사에 영향을 줄까봐 농민들은 날씨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찻잎 따기와 약속 뜯기. 고구의 딴 차가 우전이라면 입하 무렵에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입하차라고 합니다. 우전보다 잎은 조금 더 컸지만 맛이 강하고 기운이 좋아 즐겨 마셨습니다. 또한 단오를 앞두고 약효가 좋은 쑥을 뜯어 말려두기도 했습니다. 쌀가루와 콩으로 만든 입하떡. 전통적으로 입하에는 쌀가루와 쑥을 버무려 떡을 해먹거나 볶은 콩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는 농번기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과 체력을 보충하며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입하가 주는 활력. 입하는 우리에게 열정적인 성장을 상징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를 키워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계획들도 입하의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만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8. 소만 5월 21일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참. 1. 소만의 의미 작게 차오르는 풍요. 소만은 작을 소의 찰만자를 씁니다. 만물이 점차 자라나서 가득 찬다는 뜻으로 겨울에 심은 보리가 이삭을 맺어 노랗게 익어가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는 어린 모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아직 수확의 기쁨대만 은 아니지만 결실을 향해 희망이 차오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 보리고개와 찔레꽃 향기. 소만 무렵의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시각과 후각으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보리고개의 끝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끔 찬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밭은 곧 닥칠 식량난 보릿고개의 끝을 예고합니다. 하얀 꽃들의 향연 산천에는 찔레꽃이 하얗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여 온 동네에 달콤한 향이 진동합니다. 대나무의 죽추. 대나무는 이 시기에 새로 돋는 죽순에 영양분을 몰아주느라 잎이 누렇게 변하는데 이를 보고 대나무의 가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3. 소만의 하는 일과 풍습.
소만은 농가에서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본격 농번기의 정점입니다. 모내기와 김매기.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가뭄에 대비해 논에 물을 가두고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도록 논밭에 김을 매느라 농부들의 하루는 매우 짧습니다. 쓴바귀와 냉이 나물 먹기. 소만 무렵에는 산나물들이 부드러움을 잃고 억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시기에 쓴바귀를 뜯어 나물을 해먹으며 여름철 입맛을 돋우고 춘곤증을 이겨냈습니다. 냉이 역시 국을 끓여 먹으며 마지막 봄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죽순 수확. 비가 온 뒤 쑥쑥 자라나는 죽순을 채취하여 별미로 즐겼습니다. 죽순은 식감이 아삭하고 담백하여 이 시기 농사일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사소만이 주는 지혜. 소만은 우리에게 과정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완벽한 결실인 대만에 이르기 전 묵묵히 제자리를 채워가는 소만의 상태가 있어야만 풍성한 가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일들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소만처럼 차근차근 내실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9. 망종, 6월 6일 씨를 뿌리는 시기. 1. 망종의 의미, 까끌하기 있는 곡식에 씨를 뿌리다. 망종은 까끌하기 망에 씨앗 종자를 씁니다. 여기서 망은 볼이나 벼처럼 이삭 끝에 수염 까끌하기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즉 수염 있는 곡식에 씨를 뿌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망종 전에는 보리를 베어야 한다. 이 무렵은 익은 보리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다시 벼를 심는 이모작의 핵심 기점입니다. 망종이 지나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모내기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농촌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쁜 때입니다. 이 자연현상 보리 타작과 밤꽃 향기. 망종 무렵의 자연은 수확과 파종의 기운이 교차하며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황금빛 보리밭 들판은 온통 누렇게 익은 보리 물결로 가득하며 보리 타작 소리가 마을마다 울려 퍼집니다. 밤꽃의 개화 산에는 하얀 밤꽃이 피어 특유의 짙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마귀와 배짱이 풀숲에서는 어린 사마귀가 나타나고 배짱이가 울기 시작하며 여름 곤충들의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산망종의 하는 일과 풍습. 망종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었기에 다양한 풍습과 전복이 전해집니다. 보리 그을음 해먹기. 보리 수확을 기념하며 풋보리를 베어다 불에 그을려 먹는 풍습입니다. 이를 먹으면 다음 해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고 여름에 배앓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보릿고개의 끝자락에서 맛보는 고소하고 든든한 별미였습니다. 망종 전복이. 망종날의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망종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들 조짐이라 하여 반겼고 반대로 가뭄이 들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망종날 비가 오면 1년 내내 비가 온다는 말도 이 시기 수분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모내기와 보리 타작. 발등에 오줌 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쁩니다. 보리를 베어낸 논에 서둘러 물을 대고 모를 심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벼가 충분히 자랄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하며 서로를 돕습니다. 사망종이 주는 교훈. 망종은 우리에게 갈무리와 시작의 공존을 보여줍니다. 지난 겨울부터 키워온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동시에 가을의 결실을 위한 벼를 심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0. 하지 6월 21일 낮이 가장 긴 날. 일하지의 의미 태양이 머무는 가장 긴 하루. 하지는 여름하에 이를 지자를 씁니다. 여름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북반구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 낮의 길이가 무려 1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태양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므로 빛의 기운이 가장 강성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 장마의 예고와 뜨거운 대지. 하지 무렵의 자연은 강력한 태양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지표면이 달궈지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숲은 짙은 초록색을 넘어 검푸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장마와 소나기 하지 무렵은 대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며 가뭄을 해갈해주기도 합니다. 감자 수확하지 감자라는 말이 있듯이
봄에 심은 감자가 땅속에서 보슬보슬하게 익어 수확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사마지의 하는 일과 풍습. 농가에서는 하지까지 모든 파종을 마쳐야 했기에 날씨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기우제 지내기. 하지 무렵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옛 선조들은 산이나 강가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지가 지나도 비가 안 오면 만사가 헛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물 관리는 농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 감자와 옥수수 먹기. 하지 무렵 수확한 감자는 맛이 가장 담백하고 포슬포슬하여 별미로 꼽힙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하지에 감자를 깎아 밥에 넣어 먹는 감자밥을 즐겼으며 잘 익은 옥수수와 함께 여름철 부족한 탄수화물을 보충했습니다. 마늘 수확과 모내기 마무리. 망종에 시작한 모내기를 늦어도 하지 전까지는 모두 끝내야 합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늘을 수확하여 잘 말려두는 마늘 갈무리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하지가 주는 메시지. 하지는 우리에게 정점에서의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빛이 가장 길고 화려한 날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날부터 낮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는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을 써내려가되 다가올 가을의 결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0일 소서 7월 7일 작은 더위의 시작. 1소서의 의미 더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다. 소서는 적을 소에 더울 서자를 씁니다. 아직 가장 큰 더위 대서가 오기 전이지만 태양의 열기가 지면에 쌓여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농가에서는 소서는 온갖 식물이 생장하는 시기라고 하여 더위와 함께 대지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분출되는 때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현상 장마와 습기 그리고 무성한 초록. 소서 무렵의 자연은 비와 열기가 만나 역동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정체 소서는 대개 장마철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연꽃의 개화 진흙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청초함을 잃지 않는 연꽃은 소서의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과일의 단맛 강렬한 햇살을 받은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여름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익어가며 단맛을 축적합니다. 3소서의 하는 일과 풍습. 소서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다가올 가을 수확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논매기와 퇴비 준비. 모내기를 끝낸 벼가 쑥쑥 자라는 시기이므로 논둑의 잡초를 뽑아주는 논매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을 농사를 위해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드는 작업으로 땀을 흘립니다. 소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논매기를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손이 귀했습니다. 밀가루 음식 수제비, 국수 먹기. 소서 무렵은 밀 수확이 끝난 직후라 밀가루가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 밀수제비나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애호박을 썰어 넣은 따뜻한 수제비는 장마철 습한 기운을 다스리는데 으뜸이었습니다. 해껏 달래와 채소 즐기기. 민어와 같은 제철 생선이나 보리밥에 풋고추를 찍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건강한 여름 식단을 즐겼습니다. 이 시기에 채소는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소서가 주는 지혜. 소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관리를 가르쳐 줍니다. 쏟아지는 장마비와 눅눅한 더위는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버텨내야만 알찬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대서 7월 23일 가장 큰 더위. 1. 대서의 의미 더위가 가장 큰 정점에 서다. 대서는 클 때에 더울 서자를 씁니다. 문자 그대로 가장 큰 더위를 뜻하며 대개 중복과 겹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마솥더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뜨거운 햇살이 곡식을 빠르게 익히는 천연 건조기 역할을 한다고 믿어 고통스러운 더위 속에서도 풍년을 기대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자연현상 찜통더위와 과실의 성숙. 대서 무렵의 자연은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가장 화려한 결실을 준비합니다. 최고 기온의 경신 지표면이 한낮의 열기를 머금어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빈번해집니다.
녹음의 절정숲은 이제 검푸른 빛에 가까운 짙은 녹색을 띠며 매미 소리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과일의 당도 상승. 수박, 참외, 포도 등 여름 과일들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대서의 수박은 보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분과 영양을 가득 머금게 됩니다. 3대서의 하는 일과 풍습. 대서에는 더위를 피해 몸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마지막 성장을 돕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삼복더위 이겨내기. 복다림. 대서 전후로는 복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개울가나 산간 계곡을 찾아 술과 음식을 나누며 더위를 피하는 복다림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삼계탕이나 육개장 같은 뜨거운 음식으로 이열치열하며 지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논둑 깎기와 잡초 제거. 날이 뜨거워지면 잡초의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농민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논둑의 풀을 깎고 김매기를 하며 벼가 방해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이 시기에 고된 노동이 가을의 황금들판을 결정짓습니다. 참외와 수박 즐기기. 더위로 인해 체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때이므로 시원한 우물물에 담가두었던 수박이나 참외를 깎아 먹으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연 전해질을 섭취하는 지혜로운 여름나기였습니다. 4대서가 주는 메시지. 대서는 우리에게 성숙을 위한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곡식이 가장 뜨거운 햇볕을 받아야 알이 꽉 차듯 우리 삶의 열매도 가장 힘든 시련더위를 견뎌낼 때 비로소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13. 입추. 8월 7일 가을의 시작. 입추의 의미. 여름의 끝에서 가을을 세우다. 입추는 설립에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이 시작됨을 뜻합니다. 비록 체감 온도는 1년 중 가장 더운 말복과 겹치기도 하여 입추가 이름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의 황도가 135도에 이르러 기온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입추를 기준으로 한 해 농사의 성적표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현상. 서늘한 바람과 귀뚜라미 소리. 입추 무렵의 자연은 낮과 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밤바람의 변화. 낮에는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해가 지고 나면 신기하게도 공기의 끝이 살짝 서늘해집니다. 이를 입추 뒤에는 파리 대가리가 부러진다고 표현하며 기세등등하던 여름 기운이 꺾였음을 비유했습니다. 풀벌레의 합창. 저녁 무렵 들판이나 담벼락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자연의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곡식의 알곡 형성. 벼가 꽃을 피우고 알이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햇살은 곡식을 익히는데 필수적인 양분이 됩니다. 3입추의 하는 일과 풍습. 입추는 다가올 수확을 준비하며 날씨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때입니다. 기청제 지내기. 봄의 비를 기다리며 기우제를 지냈다면 입추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기청제를 지냈습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이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 병충해가 생기고 알곡이 제대로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문이나 고개에서 하늘이 맑기를 빌며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김장용. 무와 배추 심기. 입추 무렵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겨울 김장을 대비해 무와 배추를 심는 것입니다. 입추가 지나면 배추 심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처럼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채소들을 땅에 묻으며 겨울 채비를 시작합니다. 말복과 보양. 입추는 종종 말복과 겹치거나 인접해 있습니다. 마지막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이나 추어탕 등으로 영양을 보충하며 가을 농사에 필요한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4입추가 주는 지혜. 입추는 우리에게 전환 트랜지션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 같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자연의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14. 처서. 8월 23일 더위가 그치는 시기. 처서의 의미. 더위가 머물러 멈추다. 처서는 곧 처에 더울 서자를 씁니다. 여기서 처는 머무르다 또는 멈추다라는 뜻으로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더 이상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멈추어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흩어지며 명실상부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마법 같은 기온의 변화. 처서 무렵의 자연은 계절의 바뀜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온의 급격한 하강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갑지만 해가 지면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집니다. 습도가 낮아져 대기가 투명해지고 하늘이 높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과 벌레의 변화, 풀들의 성장이 멈추고 논둑의 풀들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극성을 부리던 파리와 모기도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춥니다. 처서비의 항아리 깨진다. 처서 무렵에 내리는 비는 곡식의 결실을 방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 처서의 하는 일과 풍습. 처서는 수확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하며 다가올 가을을 맞이하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벌초와 성묘. 조상의 묘소를 찾아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는 벌초를 시작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의 기운이 꺾여 다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때 벌초를 해야 추석 때까지 묘소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포쇄 옷과 책 말리기. 장마철 동안 눅눅해진 옷과 책을 꺼내 볕에 말리는 풍습입니다. 곰팡이를 방지하고 좀을 막기 위해 맑은 햇살 아래 소중한 물건들을 정성껏 말리며 가을을 준비했습니다. 논둑 깎기와 농작물 관리. 벼의 이삭이 패는 시기이므로 논둑의 풀을 깎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정성을 다합니다. 처서에 메밀꽃이 피어야 풍년이 든다는 말처럼 이 시기에 적절한 일조량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4. 처서가 주는 메시지. 처서는 우리에게 갈무리와 평온을 가르쳐줍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만물이 비로소 안정을 찾고 알곡을 연글게 하듯 우리도 치열했던 일상을 잠시 가라앉히고 내면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15. 백로 9월 8일 이슬이 맺히기 시작함. 1. 백로의 의미. 하얀 이슬이 내리는 가을밤. 백로는 흰 백에 이슬 로자를 씁니다. 밤사이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하얀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을 넘어 여름의 덥고 습한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맑고 깨끗한 공기가 대지를 감싸는 시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투명한 하늘과 곡식의 연그름. 백로 무렵의 자연은 결실을 향해 가장 정직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온차의 확대. 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지만 밤에는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일교차가 커집니다. 이 일교차는 곡식의 당도를 높이고 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하늘이 더욱 높고 푸르게 보입니다. 백로 발길에 구름이 감긴다는 말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많아집니다. 조비 제비가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기러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며 철새들의 이동이 관찰됩니다. 3. 백로의 하는 일과 풍습. 농가에서는 백로를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백로 보기 농점. 백로날의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를 점쳤습니다. 백로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벼 이삭이 상할까 염려했고 반대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풍년이 들 조짐이라 하여 기뻐했습니다. 백로 미처 이삭이 안 나오면 헛농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때까지 벼 이삭이 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벌초와 성묘 마무리. 추석을 앞두고 처서에 시작했던 벌초를 백로 무렵에는 대부분 마무리합니다. 조상의 묘소를 정성껏 돌보며 다가올 명절과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나눌 준비를 합니다. 포도 먹기. 백로 채할까? 백로 무렵에 수확하는 포도는 알이 꽉 차고 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옛 선조들은 이때 포도를 먹으며 여름 내내 지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백로 포도는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기도 하여 귀하게 여겼습니다. 4. 백로가 주는 지혜. 백로는 우리에게 정결함과 여물물 가르쳐줍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려앉은 이슬이 만물을 적시듯 우리도 내면의 소란함을 가라앉히고 맑은 마음으로 결실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16. 추분 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짐. 1. 추분의 의미. 빛과 어둠의 완벽한 대칭. 추분은 가을 추에 나눌 분자를 씁니다. 태양이 황도상의 추분점에 위치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낮보다 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실질적으로 추운 계절로 향하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 서늘한 바람과 벌레의 잠적. 추분 무렵의 자연은 겨울을 준비하는 생명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집니다.
완연한 일교차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구멍을 막는다는 말처럼 천둥소리가 사라지고 벌레들은 겨울잠을 준비하며 자취를 감춥니다. 단풍의 시작 높은 산부터 서서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며 산천이 오색 빛깔로 물들 준비를 마칩니다. 건조한 대기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시야가 더욱 맑아지고 들판의 곡식은 바짝 마르며 수확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삼추분의 하는 일과 풍습. 추분은 거두어 들릴 곡식을 갈무리하고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노인성제 지내기. 조선시대에는 추분날 밤에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 카노푸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국가적 행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을 채소 말리 기묵나물 준비. 추분의 따가운 햇살과 건조한 바람은 채소를 말리기에 최적입니다. 호박꼬지, 박꼬지, 가지, 고구마순 등을 햇볕에 잘 말려 묵나물을 만들어둡니다. 이는 신선한 채소가 귀한 겨울철의 소중한 비타민 공급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가을거지. 논에서는 벼를 베고 밭에서는 콩과 조를 수확합니다. 추분 전후에는 부직갱이도 덤벙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는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느라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추분이 주는 지혜. 추분은 우리에게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알려줍니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우리도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17. 한로 10월 8일 찬 이슬이 맺힘. 한로의 의미 찬 이슬이 맺히는 서늘한 밤. 한로는 찰 안에 이슬 로자를 씁니다. 백로 때의 이슬이 맑고 깨끗했다면 한로의 이슬은 기온이 더욱 낮아져 만지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식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져 여름옷을 완전히 정리하고 겨울 채비를 서두르는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자연현상 오색 단풍과 국화의 향연. 한로 무렵의 자연은 겨울을 앞두고 마지막 화려함을 뽐냅니다. 단풍의 절정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 등 북쪽에서 시작된 단풍이 남쪽으로 내려와 온 산천을 붉고 노랗게 물들입니다. 국화의 개와 찬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국화가 만개하여 그윽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철새의 이동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는 말처럼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삼한로의 하는 일과 풍습. 한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마무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국화전과 국화주 즐기기. 중양절, 음력 9월 9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한로에는 국화꽃을 따서 떡을 만들거나 술을 담가 먹었습니다. 국화주는 두통을 없애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믿어 선비들이 즐겨 마셨던 고상한 풍습 중 하나입니다. 추어탕으로 기력 보충. 한로에 미꾸라지 논두렁에 머리 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때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먹으며 겨울을 날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가을거지 마무리와 이모작 준비. 벼 베기를 서둘러 마치고 타작을 하는 등 가을 농사를 갈무리합니다. 또한 보리나 밀 같은 겨울 작물을 심는 이모작 준비를 하며 쉴 틈 없는 농사일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사한로가 주는 지혜. 한로는 우리에게 내실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지만 속으로는 찬 이슬을 견디며 씨앗을 단단하게 굳히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내면의 단단함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18. 상강 10월 23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함. 상강의 의미 서리가 내려앉는 차가운 새벽. 상강은 서리상에 내릴 강자를 씁니다.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식으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하얀 결정체인 서리로 변의 대지를 덮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상강을 진정한 추위의 시작으로 보았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생명이 성장을 멈추고 겨울잠이나 갈무리를 준비합니다. 이 자연현상 낙엽의 비와 벌레의 잠적. 상강 무렵의 자연은 겨울을 나기 위한 마지막 단장을 서두릅니다. 서리와 첫얼음 새벽녘 들판이나 지붕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물가에는 얇은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만추의 풍경 단풍이 가장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바람에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국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겨울잠 준비 상강의 벌레는 구멍을 막고 짐승은 굴로 들어간다는 말처럼 곤충과 동물들이 본격적인 동면 채비를 마칩니다. 삼상강의 하는 일과 풍습. 상강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매듭짓고 다가올 혹한을 대비하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가을거지의 마무리. 벼 타작을 끝내고 고구마, 땅콩 등 땅속 작물들을 모두 거두어드립니다. 서리를 맞으면 상하기 쉬운 채소들을 미리 수확하여 저장고에 넣는 등 갈무리 작업이 정점에 달합니다. 상강제와 굴례. 조선시대에는 상강일에 국가적으로 독제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군대의 깃발인 독에 지내는 제사로 가을철 군사훈련을 시작하거나 나라의 무운을 빌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국화차와 추어탕 즐기기. 한로와 마찬가지로 국화차를 마시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또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먹으며 겨울 추위를 이겨낼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사상강이 주는 지혜. 상강은 우리에게 갈무리와 겸허함을 가르쳐줍니다. 화려했던 잎을 미련 없이 떨어뜨리고 뿌리를 보호하며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밖으로 내세웠던 성과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온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19. 입동 11월 7일 겨울의 시작. 1. 입동의 의미. 겨울이 자리를 잡다. 입동은 설립의 겨울동자를 씁니다. 단순히 추워지는 날이 아니라 대자연이 만물의 생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겨울의 질서를 세우는 날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입동을 기점으로 모든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사람과 가축, 그리고 대지가 함께 긴 잠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현상 나뭇잎의 떨굼과 찬설이. 입동 무렵의 자연은 군더더기를 버리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낙엽과 고목 화렵수들은 수분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잎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깁니다. 이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얼음과 찬바람 새벽녘에 물그릇에 얇은 얼음이 얼고 바람의 결이 날카로워집니다. 입동이 지나면 냇물도 얼기 시작한다는 말처럼 수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면의 시작 땅속의 벌레들은 이미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개구리와 뱀 같은 동물들도 완벽한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삼입동의 하는 일과 풍습. 입동은 1년 중 가장 큰 가사 행사인 김장을 비롯해 생존을 위한 갈무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김장하기 겨울의 양식. 입동 전후 5일이 김장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배추와 무의 맛이 가장 좋고 기온이 적당히 낮아 김치가 서서히 익으며 깊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입동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치개미 어르신 대접하기. 입동 무렵 마을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입니다. 원래 꿩, 닭, 쌀로 대접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가난한 집에서도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여 대접할 만큼 효와 경로 사상을 실천하던 따뜻한 풍속이었습니다. 입동 보기 날씨 점치기. 입동날의 날씨를 보고 그해 겨울의 추위를 점쳤습니다. 입동이 따뜻하면 겨울이 춥지 않다고 믿었고 반대로 입동에 유난히 추우면 그의 겨울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 예상하며 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사입동이 주는 메시지.
입동은 우리에게 멈춤과 비움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가 잎을 비워야만 다시 봄을 맞이할 힘을 비축하듯 우리 삶도 한 해의 성취를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 소설 11월 22일 첫눈이 내리는 시기. 1. 소설의 의미. 하늘에서 내려온 첫 번째 선물, 작은 눈. 소설은 작을 소의 눈 설자를 씁니다. 아직은 대기를 완전히 얼릴 만큼의 추위는 아니기에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리거나 비와 섞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때의 적당한 추위가 보리 농사에 도움을 준다고 믿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자연현상 첫눈의 설렘과 손돌바람. 소설 무렵의 자연은 겨울의 기세가 조금씩 강해지며 날카로운 바람을 동반합니다. 첫눈과 진눈깨비 기온이 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하늘에서 하얀 가루 같은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차갑게 식어 눈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손돌바람. 소설 무렵에는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이를 손돌바람이라 부릅니다.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 손돌의 원혼이 바람이 되어 분다는 전설이 담겨 있어 이 시기 강화도 인근 바닷가 사람들은 배를 띄우지 않고 조심했습니다. 낙엽의 퇴적. 모든 잎을 떨군 나무들 아래로 낙엽이 두껍게 쌓여 땅의 온기를 보존하고 내년의 거름이 됩니다. 3. 소설의 하는 일과 풍습. 소설은 소설 추위는 꾸어다 가도 한다는 말처럼 추위를 대비하는 마지막 점검 기간이었습니다. 시래기 말리기와 무말랭이 만들기. 김장을 마친 뒤 남은 무청을 엮어 그늘에 말려 시래기를 만듭니다. 또한 물을 썰어 볕에 말려 무말랭이를 준비합니다. 이는 신선한 채소가 부족한 긴 겨울 동안 소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최고의 저장식품이 됩니다. 소 먹이꼴 준비와 외양간 정비. 가을에 베어둔 볏짚을 썰어 겨우내 소가 먹을 꼴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또한 외양간 벽에 거적을 치고 바람을 막아 가축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곶감 만들기. 소설 무렵의 건조하고 찬 바람은 감을 말리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껍질을 깎은 감을 실에 꿰어 처마 밑에 매달아두면 겨울 바람과 햇살이 만나 달콤하고 쫀득한 곶감으로 변해갑니다. 4. 소설이 주는 지혜. 소설은 우리에게 준비된 고요를 가르쳐줍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기 전 소박한 첫눈을 바라보며 겨울날의 생존을 위해 곡간을 채우고 문틈을 막는 조상들의 모습은 참으로 성실합니다. 이때는 첫눈 내리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지나온 한 해를 소담하게 정리하는 시상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일 대설 12월 7일 큰 눈이 내리는 시기. 1. 대설의 의미. 천지에 가득 차는 하얀 축복. 대설은 클대의 눈 설자를 씁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대설에 내리는 풍부한 눈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다음 해 농사를 결정짓는 하늘의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눈이 보리밭을 두껍게 덮어주면 보온 효과로 보리가 얼어 죽지 않고 봄에 녹아내리며 대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현상 설국의 풍경과 혹한의 시작. 대설 무렵의 자연은 생명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침묵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폭설과 적설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입니다.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말처럼 하얀 들판이 장관을 이룹니다. 만물의 동면 산짐승들은 깊은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나무들은 수분을 완전히 뿌리로 내려보낸 채 앙상한 가지만으로 매서운 칼바람을 견뎌냅니다. 짧아진 해 동지를 앞두고 해가 눈에 띄게 짧아져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둑어둑해지는 시기입니다. 3. 대설에 하는 일과 풍습. 대설은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내실을 다지고 정을 나누는 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매주 쓰기와 장 담그기 준비.
대설 무렵 농가에서는 수확한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듭니다. 잘 띄운 메주는 한 해의 음식 맛을 책임지는 간장과 된장의 미천이 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짚을 깔고 메주를 말리는 풍경은 대설의 정겨운 모습입니다. 농기구 수리 및 간의 수공업. 바깥일이 불가능한 시기이므로 집안에서 가마니를 짜거나 새끼를 꼬며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또한 부서진 농기구를 손질하며 다가올 봄을 묵묵히 기다리는 정중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구마와 동치미 즐기기. 추운 겨울밤, 긴 밤을 달래기 위해 항아리 속 시원한 동치미와 화로에 구운 고구마, 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소박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사대설이 주는 지혜. 대설은 우리에게 덮어줌의 미학을 가르쳐줍니다. 차가운 눈이 오히려 대지를 따뜻하게 덮어 생명을 보호하듯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시린 마음을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22. 동지 12월 22일, 밤이 가장 긴 날. 1. 동지의 의미 아세, 작은 설. 동지는 겨울동의 일을 지자를 씁니다. 겨울의 극치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라 믿어 사실상 새해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설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자연현상 가장 긴 밤과 동지 안식. 동지 무렵의 자연은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서서히 양양의 기운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최장의 밤 태양이 남해 귀선동 지점에 위치하여 북반구에서는 밤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어둠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매서운 한파 동지가 지나야 진짜 겨울이다라는 말처럼 대륙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여 본격적인 혹한이 시작됩니다. 동지 매화 추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땅속 뿌리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삼동지의 하는 일과 풍습. 동지는 애군을 쫓고 가족의 안녕을 비는 정성 어린 풍습이 가득한 날입니다. 팥죽 먹기와 새알심. 동지의 상징은 단연 팥죽입니다. 붉은색이 음귀를 쫓는다고 믿어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리거나 나누어 먹었습니다.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넣어 먹으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동지연표와 달력 나누기. 조선시대에는 동지의 다음 해의 달력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하선동력, 즉 여름에는 부채를 주고 겨울에는 달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이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버선 선물 하기동지 연말. 시어머니나 어르신들께 새로 지은 버선을 선물하며 장수를 빌었습니다. 이는 동지 이후로 길어지는 낮의 길이만큼 수명도 길어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풍습입니다. 사동지가 주는 지혜. 동지는 우리에게 어둠 속의 희망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 순간이 곧 빛이 시작되는 찰나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창작의 고통이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동지 팥죽 한 그릇의 온기처럼 조만간 찾아올 찬란한 빛의 시작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23. 소환 1월 5일 가장 추운 시기. 1. 소환의 의미 이름보다 강한 진짜 추위. 소환은 작을 소의 찰 한 한자를 씁니다. 절기상으로는 다음 절기인 대안, 큰 추위 더 추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소환 무렵의 추위가 훨씬 매섭습니다. 이는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한반도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현상 천지가 꽁꽁 얼어붙는 혹한. 소환 무렵의 자연은 생명의 흔적이 지워진 듯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응축의 힘이 서려 있습니다. 최저기온의 기록 강물이 두껍게 얼어붙어 강 위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며 산천 초목은 서리를 뒤집어 쓴 채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사를 A는 바람 습도가 낮고 건조한 칼바람이 불어와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춥니다. 햇살의 변화 동지를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지표면이 식어 있는 상태라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3. 소환의 하는 일과 풍습. 소환은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추웠기에 생존을 위한 지혜가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겨울나기 양식 점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했던 김장 김치와 시래기, 곡간의 곡식들을 점검합니다. 추위로 인해 채소가 얼지 않도록 지프로 덮어 보호하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여 방 안의 온기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고단백 음식으로 기력 보충.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즐겼습니다. 기름진 전이나 뜨끈한 국밥, 혹은 겨울 별미인 냉면을 먹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메밀면과 동치미 국물이 겨울철에 더 구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농한기의 간의 작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추웠기에 방 안에서 새끼를 꼬거나 멍석을 짜며 내년 농사를 구상했습니다. 작은 시인님처럼 글을 쓰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화로 곁에서 묵혀두었던 시상을 가다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4. 소환이 주는 지혜. 소환은 우리에게 극한의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가장 추운 이 시기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얼음 밑으로 흐르는 봄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이겨낸 꽃이 더 향기롭다는 말처럼 지금의 시련이 훗날 더 아름다운 결실로 피어날 것임을 믿게 하는 절기입니다. 24. 대한 1월 20일 큰 추위. 1. 대한의 의미 겨울의 끝이자 한 해의 매듭. 대한은 클 때에 찰 한자를 씁니다. 한자의 의미로는 1년 중 가장 추워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앞선 소환 무렵이 더 춥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소환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조금씩 풀리는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24절기의 마지막 날로서 무근해를 보내고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결산의 시기입니다. 이 자연현상 얼음 밑으로 흐르는 봄의 전조. 대한 무렵의 자연은 겉으로는 꽁꽁 얼어붙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만한 기온 변화 소환의 맹추위를 지나 기온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기 시작하며 쌓였던 눈이 낮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해의 길어짐 동지 이후로 매일 조금씩 길어진 낮의 길이가 이제 체감될 정도가 됩니다. 동물의 기척 숲속 깊은 곳에서는 성미 급한 산새들이 짝을 찾기 위해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며 나무들은 눈을 틔울 준비를 마칩니다. 3. 대한의 하는 일과 풍습. 대한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만큼 집안을 정돈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풍습이 많습니다. 해넘이와 집안 청소. 대한의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며 방바닥에 콩을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의 복을 빌었습니다. 또한 겨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곳곳을 수리하며 곧 다가올 입춘을 맞이할 준비를 정성껏 했습니다. 신구간 마이너스 이사와 수리. 특히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신구간이라 하여 이 기간에는 지상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꺼렸던 이사나 집수리, 변소 개량 등을 마음 놓고 진행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 갈무리. 겨울 동안 먹고 남은 시래기, 묵나물 등을 이용해 비빔밥을 해먹거나 따뜻한 국을 끓여 나누어 먹었습니다.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말처럼 부족한 양식을 아껴 먹으며 다가올 봄의 풍요를 기다리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4. 대한이 주는 지혜. 대한은 우리에게 유종의 미를 가르쳐줍니다.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다시 시작될 봄입춘을 위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4절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시상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화첩으로 묶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인생 스케치였습니다.